지금은 서울 수도권의 가상금리가 1.2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높아질 게 분명한데 내 대출 한도를 낮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집값도 이제 기다려주지는 않으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곳의 아파트나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뛰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기 전에 움직이시는 게 확실히 좋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 거죠. 최대 80%까지 받는 것은 조금씩 어려워질 것 같고 1분기 내로 규정화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고시예요. 이제 3월 말 정도면 이제 거의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사실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좀 서두르는 경향도 있어요. 풀팽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현재는 4% 초반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평균 되는 금리가,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뭐 우대금리 잘 받으시면 3% 후반대 받고 있는 게 시장 중반도 금리. 할 수 있어요. 중반도.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중소기업 오래 다니신다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 자서 나가서 실행되신 분 보면 3.5에서도 나가시거든요. 3.5면 상당히 낮은 건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은 조건이 뭐라고요? 중소기업에 15년 이상 재직하시고 다자녀. 다자녀. 쉽지 네, 않은 거를. 혹시 몇 명이나? 2명인데 다자녀로. 두 명이면 다자녀죠. 네. 그래서 이제 해주시고. 3.5까지 갔다. 네. 그리고 뭐 기타 뭐 보험을 든다든지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을 한다든지 예적금 들다든지 또는 이제 카드 발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들 또 자동이체라든지 네. 급여이체 이러한 부수거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3%대로 이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나간 분들 중에 제일 낮은 거는 3.5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3.4. 3.4도 있었어요. 네. 그분은 아까 말한 뭐 다 네, 해서 다자녀에 이거저거 다 네, 해서. 그리고 보험도 들고 청약 그분은 이제 금리가 되게 중요하셨던 분이기 네. 때문에 일부러 그 은행으로 소개를 드렸었죠. 그러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분들이 받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4% 4%대 초반, 정도라고 네. 초반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되고 네, 3% 여기서 후반, 3% 후반에서 4% 초반. 조금씩 그래도 조금 내려가는 내려가고 기미가 있죠. 보이고 있다 정도. 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3% 후반에서 4% 초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도 그 금리를 뭐 좀 낮출 게 뭐 있나요? 또? 왜냐면은 지금 이사철이었잖아요. 1, 2월이 이제 이사철이면서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굉장히 늘었어요. 지금 이제 전세자금 대출 총량도 200조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축소라든지 전세 반환 보증 수수료도 올리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게 1분기 내로 이제 허그에서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을 들어주는 거 그리고 보증을 해주는 거를 이게 HF 즉 주금공처럼 90% 이내로 줄이겠다고 됐고 수도권도 80%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 거죠. 최대 80%까지 받는 것은 조금씩 어려워질 것 같고 이제 한 60, 70% 정도 받는 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대출해주기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증 비율 자체가 은행과 고객 사이에 보증 기관이 있었고 이 보증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주금공이라든지 주택금융공사, 그다음에 네. 허그 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이러한 보증 기관이 은행과 그다음에 고객 사이에 보증을 해줘서 우리가 담보를 쓰게 한 거잖아요. 맞아요. 보증서 담보 대출이 나가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었기 때문에 전세금의 80%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건 100% 보증을 해줬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HF는 사실 90% 보증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SGI나 허그 같은 경우에는 100% 보증을 하고 있어서 사실 소득이 좀 적거나 또는 부채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제 DSR을 보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은 나가기 때문에 사실 좀 그 신용 점수만 어느 정도 되면 허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되게 원활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증 비율이 축소가 되면 80%까지는 내가 보증을 못 해주겠어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70% 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더 80% 정도만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1분기 내로 규정화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고시예요. 이제 3월 말 정도면 이제 거의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사실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좀 서두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80%까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5억에 내가 전세를 살려고 하면 네. 지금은 58에 44억까지는 신용 점수가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SGI 같은 경우는 DTI를 통과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HF 같은 경우에는 소득 근로자가 이제 좀 증빙이 돼야 되는데 허그는 사실 그런 게 없. 예, 신용 점수 좀 좋고 소득이 좀 부족해도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 좀 어려워지겠다. 그러면 이제 60%대라고 치면 예를 들면 5억의 전세를 얻을 거면 한 3억 정도 대출이 나온다 정도로 이제 생각해봐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수도권. 아까 수도권. 말씀드린 대로 80%의 보증 비율을 가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한 60% 정도의 전세자금 네. 대출이 최대 가는 금액일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규정화되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플러스 신용대출을 하는 혼합 상품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라면 5억에 80%인 4억까지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90%의 보증 비율만 쓸 수가 있으니 3억 5천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신용대출로 해줄게. 네. 이렇게 혼합 상품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둘 다 전세자금 대출의 형태로 우리가 100% 보증을 은행이 하지만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금리를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혼합 상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3억 5천까지만 하고 3억까지만 할지 아니면 혼합 상품을 만들지 아니면 금리를 높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전세 대출 받으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더 커지는 네, 거네요. 이제는. 맞아요. 내 네. 목돈이 더 들어간다라고 네. 봐야 되겠네. 네, 이렇게 뭐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자금 대출의 규모가 좀 늘어난 것 그리고 허그가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위 변제 금액이라고 하죠. 대신 갚아주는 금액. 그 대신 갚아주는 금액이 23년, 24년이 다 4조가 넘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사실 국민 정서 쪽에서 이 전세 대출이 이 전세 갭 투자의 원흉이다. 그러면서 집값을 올리는데 한 몫을 하고 큰 몫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세 폐지론까지도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돼서 이런 보증 비율 축소까지 나가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 네. 최근에 뭐 디딤돌이나 버팀목 이제 수도권은 오히려 인상한다 네.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이거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 이게 뭐냐 갑자기 네. 금리 내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올리냐 하면서 또 화내고 막 이랬던 일이 네, 있습니다. 네. 이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어차피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도 말씀드린 대로 정책자금 대출이긴 하지만 대출 총량 규제에는 한꺼번에 포함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 대출들만 내버려 뒀다가는 가계대출 총량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자금 대출은 따로 총량에서 빼지 않고 같이 넣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년 9월 이후로 은행 재원 대출은 규제로 인해서 수요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틈을 타고 들어서 이 디딤돌 대출의 수요는 늘어났었고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꾸준한 그 수요가 총량을 밀어 올리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금융당국에서 바라볼 때 어차피 같이 규제가 들어가야 총량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만 이렇게 DSR, 스트레스 DSR로만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같은 면에서도 왜냐하면 디딤돌이나 버팀목은 10년, 20년, 30년 장기 고정 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한번 고정이 되어 버리면 그 한도와 그 금리가 계속 쓰기 때문에 총량으로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2, 3%대로 가는 거고 대신에 뭐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을 좀 풀어줬죠. 네. 지금은 소득 이제 부부 합산 맞벌이인 경우에는 2억 원까지로 소득을 좀 완화해줘서 다자녀나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는 있으나 그건 모두도 다 대출 총량 규제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디딤돌 대출도 사실 작년 12월에 반공제를 무조건 이제 하겠다 12월 2일부터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로는 디딤돌 대출을 못 쓰게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자금 대출을 받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불리해진 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아까 같습니다. 말씀하신 반공제나 뭐 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살아 있는 건가요? 이제 반공제를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디딤돌 대출로 반공제 안 할 수 있는 구입자금 보증을 네. 들어서 반공제 안 하고 LTV 비율까지 즉 내가 원하는 대출 한도 그 DTI 범위 내에서 나갈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조건이 돼야 되죠.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범위 내에서 그 DTI 범위 내에서 60% 내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디딤돌 대출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70% 3억 5천까지 받아야 되는 네. 분이 무조건 반공제를 하게 돼서 5천만
5천만 원 정도가 차감되어 버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5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조달하기도 애매하고 왜냐하면 신용대출은 다 DSR 들어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서는 반공제를 무조건 시키겠다. 네.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구입자금 보증을 통해서 반공제 하지 않아도 대출 한도 이제 내줄 수 있는 만큼은 내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년 이맘때쯤에도 보면 정책 자금이 막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막 6억대, 5억, 7, 네. 8억대들이 막 갑자기 거래가 막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럼 올해는 그때랑은 조금 더 대출 난이도가 어려워진 거니까 좀 덜할까요? 그래도 수요는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서울 수도권에 6억 원 미만의 아파트가 많이 남아 있는가,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그렇게 이제 9억 원 미만이죠. 왜냐하면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9억 원까지의 주택 가격이 최대 5억까지가 네. DTI 범위 내에서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6억 또는 5억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혜택을 좀 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 금리도 3.65에서 3.95%로 하겠다. 그리고 생활안정 자금에 있어서 전세 퇴거 형식으로는 보금자리론이 나가고 있었는데 생활안정 자금 대출의 형태로 좀 더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최대 대출한도 4억 원으로 풀어주겠다. 금리도 0.5%더 인하하는 방향도 가져가겠다. 뭐 연봉도 1억 원까지로 봐주겠다라는 등등 보금자리론에 대한 거는 좀 풀어줬어요. 네. 왜 그랬냐면 작년에 디딤돌 대출에 대한 수요는 많아서 거래량이 많이 찍혔는데 이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는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보금자리론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4%대의 금리를 맞아요.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DSR 보지 않고 DTI만 보는 정책성 자금 대출이라 하더라도 이게 은행 재원 대출의 금리와 별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굳이 보금자리론까지 쓰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디딤돌 대출의 규제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나는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이 많아서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으로라도 받아야 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희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부 합산 소득도 늘어나고 금리도 1, 2%대로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다자녀 그리고 신생아 이런 출산 지원은 여전히 하고 있대.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 버팀목 대출에 대한 금리 규제 같은 거는 이제 함께 대출 총량 규제 안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7월부터 DSR 3단계 네. 스트레스 DSR을 이제 적용한다는 것 때문에 네.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해요. 왜냐면 지금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 전에 사야 된다가 있고 아니다. 그때 되면 이제 대출 규제도 막 더 세지고 하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좀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이렇게 잠잠해질 수도 있다. 지금은 잠깐 과열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출업을 또 하시니까 네.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엄청 강력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것도 뭐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면 막 그렇게까지 막 시장이 지금 너무 공포감이 막 있는 것도 있어서.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억에서 15억 또는 20억까지는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확실히 스트레스 DSR이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한도에 있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갈아타기나 내 집 마련 구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얼마만큼의 가상금리가 도입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은 서울 수도권의 가상금리가 1.2지만 이것보다는 확실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높아질 게 분명한데 네. 굳이 그렇게 몇 천만 원을 낮추면서 내 대출 한도를 낮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집값도 이제 기다려주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실거주하는 집이 집값이 기다려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어차피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항상 내가 원하는 곳의 아파트나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뛰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기 전에 움직이시는 게 확실히 좋다. 이게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보면은요. 사실은 지방에서는 서울보다 그 가격이 낮기 때문에 중위 가격 자체도 낮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 분들이 문의를 주실 때는 금리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금리 얼마예요? 0.1%, 0.2%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 나와요? 제가 얼마 더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한도에 더 이제 중점을 두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지역이
대출 한도의 영향을 더 받는 곳인지 아니면 금리의 영향을 받는 곳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고 입지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받으려면 가장 또 이제 고민인 것 중에 하나가 네. 고정금리냐 뭐 변동금리냐인데 네. 옛날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이제 변동금리로 받는 게 막 금리가 막 높고 해가지고 네. 좀 차라리 그냥 주기형 이런 거 받으라고 맞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도 똑같은 기준가요?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그 물건지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토지를 하실 건지 또는 상가 또는 오피스텔 어떤 거 아파트 또 내 집 마련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게 주택이냐 비주택이냐 이제 할 때 개인 대출로 받으시면 어차피 모두 스트레스 DSR 3단계로 다 들어와 버려요. 왜냐하면 네. 스트레스 DSR은 기타 대출까지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사업자 대출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비주택으로 투자를 하든 또는 주택으로 투자하든 스트레스 DSR 내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게 확실히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 내가 한도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비주택 투자라고 하면 당연히 혼합형이나 주기형, 그 중에서도 주기형으로 가는 게 한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리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비주택 투자를 하더라도 현금이 많아서 조금만 받아도 돼라고 네. 하시면 변동형을 선택해도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비주택 투자로 또는 주택 투자로 할 때 개인 명의로 할지 사업자 대출로 할지에 따라서도 좀 달리 보셔야 되는 거고 사업자 대출로 만약에 내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DSR을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변동형 금리가 이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DSR 보지 않고 LTV 지역별 물건별로 보고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동형이나 고정형이 오히려 고정형이 더 좋은 상품이 많았는데 이 사업자 대출은 오히려 변동형이 지금은 3개월, 6개월, 1년 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기조가 가져갈 때는 확실히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주에 따라서도 금리를 무엇으로 할지가 달라지는 거고 그냥 개인 대출로 봤을 때는 여전히 스트레스 DSR 규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변동형보다는 주기형으로 갈수록 한도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부터 6월까지 은행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다라는 건 주기형 상품에 대한 금리적인 메리트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변동형 금리나 주기형 금리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물론 은행별로 그다음에 상품별로 금리 차가 조금은 날 수 있지만 지금 은행에서는 고객을 유치할 때 한도도 많이 주고 금리도 낮춰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주기형 상품에 대한 금리적 메리트도 같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서 대출 한도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주기형이 금리적인 메리트도 있다면 당연히 주기형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차주를 어떻게 할 건지 물건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어떤 상품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다 개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려면은 네.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뭐 사업자 대출 말고 그냥 네. 이제 개인 대출로 집을 살려고 한다면 네. 변동형하고 주기형이 그래도 차이가 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나냐면 이것도 이제 상품별로 은행별로도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제 은행들이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주기형 같은 경우가 4.22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매매 잔금으로 할지 생활안정 자금으로 할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기는 다르긴 하지만 하지만.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한 4.34 정도로 해서 오히려 이제 변동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높은 은행도 있고 0.23% 정도? 네네. 아. 근데 그게 또 은행별로도 달라요. 네. 그리고 그 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여기서 또 깎여서 3%대 또 후반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혼합형 주기형으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내가 LTV를 몇 프로 쓸지 전자계약을 할지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느끼는 건 혼합형 주기형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했을 때 네. 실질 내 대출 금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변동형보다는 주기형이 조금 낮아 있는 은행들이 더 많은 거고 이거는 또 각 주별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네.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갭 차이가 좀 줄긴 네네. 줄었던 왜냐하면 느낌이네요. 변동형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좀 받기는 받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다가 또 하나 그 고려해야 될 게 올해 어쨌든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제 낮아졌잖아요. 맞습니다. 반 그러니까 이상. 사실 생각해 보면 고정으로 받았다가 네. 좀 금리가 좀 툭툭 떨어지면 그때 그냥 중도상환 수수료 내고 갈아타겠다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동액 대환 즉 내가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기 전에 받았던
한도만큼 내가 나중에도 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몇 천만 원 차이라도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그렇죠. 연소득이 동일하다면 또는 소득이 오르면 또 상관이 없겠죠. 네. 근데 같은 차주의 같은 조건이라면 내가 DSR이 심화되면 심화되는 스트레스 단계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동액 대환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만 보고 움직이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